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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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합회와 비욘디와 함께하는 건강한 숨, 행복한 삶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특별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호흡기내과 이영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호흡기내과 이영석입니다. 네, 교수님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는 처음 나와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교수님? 굉장히 떨리고요. 아,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벌써 지금 잘해주고 계시니까요. 네네.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호흡기 내과시다 보니까 요새 병원에서 정말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네네. 요새 좀 병원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워낙에 이제 죄송합니다. 워낙에 이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이 방송을 준비할 때는 네. 지금 이 시점쯤 되면 이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질 것이다. 또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니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네. 근데 다시 뭐 델타 변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거의 2,000명이 가깝게 증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일을 조금 줄여서 행복했다가 최근에는 네. 다시 환자가 늘어서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맞아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백신 접종을 많이 좀 시작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네네. 여전히 참 많은 변수가 있네요. 네, 그게 역시 이렇게 네. 바이러스의 그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또 변이도 워낙에 많고. RNA 바이러스 자체가 변이가 굉장히 많이 있고 네.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기존에 이제 백신을 맞은 것도 돌파 감염도 생기고 네. 그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고 그런 특성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게 언제 도대체 종식이 될 것인가 이런 막연한 기대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거 진짜 평생 그냥 함께 가야 되나 이런 약간 자포자기한 네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그쵸? 네네네. 워낙에 이제 코로나19 자체가 네. 지금 전문가들의 생각으로는 이제 계절성 호흡기 바이러스처럼 계속 매년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2020년에 초창기에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정보가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었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네. 교수님 근데 떨리신다고 하셨는데 말씀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굉장히 네. 지금 떨리고 있는데. 전혀 티가 안 나고요. 너무 말씀 잘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세상 밖으로 포스트 코비드라는 주제예요, 선생님. 과연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이 나오나요? 예. 이 방송을 끝까지 듣고 나면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끝까지 많은 분들께서 집중을 해서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강연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교수님?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이제 2019년 12월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제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첫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네. 작년 내내 우리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죠. 네. 2020년 3월에 결국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그거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벌써 2019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네. 21세기에 우리를 괴롭혔던 감염병들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이 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2002년도에 사스는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한 명도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잘 막아냈었죠.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돌면서 네. 이런 호흡기 감염병 자체가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네. 이 감염병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데이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종플루는 우리나라 환자만 76만 명이 발생을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치사율은 0.035%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결국은 치료약이 개발됐기 때문에 네네. 신종플루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09년도 신종플루 때만 해도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런 약제가 없었으면 그 사망률은 굉장히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치료제가 어떻게 개발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이게 개발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매년 맞으면서 인플루엔자를 이겨내는 것처럼 코로나 백신을 매년 맞으면서 코로나19도 같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생님 사실 신종플루가 감염자 수가 진짜 어마무시했잖아요. 그렇죠. 70만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네. 정말 치료약이 코로나19도 빨리 그러니까요.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이후에 이제 2015년에 메르스가 있었었는데요. 그나마 이거는 국지적으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대유행은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도 186명 정도 이 환자가 발생하는 거에 그쳤는데 중요한 건 이 그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얘는 치사율이 20.9%까지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었습니다. 우리가 신종플루랑 메르스를 겪으면서 네. 감염병을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만들어졌었고 그나마 이 질병관리청이 굉장히 열심히 해준 결과로 코로나19는 굉장히 많이 막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코로나19는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코로나19에 대한 고통을 좀 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20년 우리가 코로나19를 한번 되짚어보면 네. 첫 번째는 4월에 1차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있었었고요. 이때 저도 이제 대구 경북 쪽에 파견을 나가서 이제 근무를 했었었는데 아 정말요? 어디로 가셨어요, 교수님? 동산병원을 갔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막연한 네. 두려움이 굉장히 엄습했었고 네. 환자를 보면서도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2차 대유행은 8월 달에 잠깐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말부터 해서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속이 됐었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올해 3월부터 백시네이션을 하면서 이게 잦아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최근에는 이제 4차 대유행까지 갔었었죠. 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제 전파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기침에 의해서 이제 그 혈담이 이렇게 튀어나가면서 침방울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걸로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는 가끔가다는 이제 에어로졸 형태로 해서 굉장히 멀리까지 전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마스크 쓰기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초창기에 이제 코로나19 마스크 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대충 얼굴에 걸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바이러스가 왔을 때 제대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결국은 감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굉장히 마스크 쓰기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아들이 2명 있는데 학교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지 않을 만큼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한창 유행이 시작됐을 때 저희가 막 올바른 마스크 쓰기, 뭐 마스크 뭐 제대로 고르는 법 이런 영상을 참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 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네. KF94가 뭔지, 뭔지, 덴탈 마스크가 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아들도 알 만큼 굉장히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고 어떻게 네. 쓰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리고 손 씻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이 작가님께서도 올해 초에는 연말에 당연히 마스크를 벗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 말에도 힘들 것 같아요. 마스크 언제까지 써야 할까요? 이렇게 좀 말씀 주셨어요. 네, 조금 더 슬라이드가 지나가면 바로 그 답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보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의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손 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 그 다음에 마스크 사용 등이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것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지키도록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1단계 뭐 1.5, 2.5, 3으로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최근에는 이것 자체가 사회 경제적으로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얘기가 돼서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 그래서 이걸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어저께 데이터인데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하루에 확진자가 1276명이 발생을 하고 있고 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9만 1531명 또 사망한 환자는 2079명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에는 중증 환자 비율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백신 때문에 그럴까요? 네, 그게 아마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그리고 이제 약간 취약한 사람들부터 이제 백시네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환자들이 중증 이완율이 높았는데 그런 환자들이 백신으로 해서 중증 이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환자 수는 굉장히 많지만 중증 환자 수는 적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네. 사망자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쯤에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를 막아내려면 이제 전 국민의 70% 이상이 이제 백시네이션을 해야 집단 면역이 생성되면서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됐잖아요. 네.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에는 미국이 이제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2022년 중순까지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렇게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2023년 초까지 이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코로나19라는 거는 지금 대유행,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겪고 있고, 전 세계는 이제 하나의 생활권으로, 그러니까 항공권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는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 보시는 데이터처럼 네. 아마도 2020년, 23년 초까지는 아마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런 친구랑 우리가 계속 어떻게 살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화되고 그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친구랑 우리가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결국은 이 코로나19에 벗어나려면 아까쯤에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종플루가 굉장히 많은 환자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줄었던 이유는 결국 치료제 개발이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도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를 매년 맞이하듯이 코로나19를 매년 맞이해도 당혹스러움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아마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약이 개발된다는 소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런 말 것들이 내년 초.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들은 것만 해도 2상은 다 통과가 됐고 이제 3상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네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된다면 올해 12월 정도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약제, 그러니까 타미플루랑 같은 치료약제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이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감염병의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네. 신종플루 같은 경우만 해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GDP가 7.8% 정도 하락이 됐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네. 고용도 101만 명이 감소가 됐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총 합산을 했을 때 2조 3천억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환자 수가 와. 한 186명 정도밖에 발생하지 네, 않았고 환자 수 자체는 많지가 예, 않았는데 굉장히 단기간에 문제를 종식이 일으켰음에도 됐는데. 불구하고 와. 2조 가까운 돈을 썼다라고,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가 얼마나 크게 우리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미진 거고요. 굉장히 빨리 치료약이 개발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법밖에 이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치료제 개발이 빨리 되는 게 네네. 가장 빠르게 좀 종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근데 메르스는 어쨌든 빨리 되게 종식이 됐고 감염자 수도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간접 피해까지 합치면 정말 많은데 코로나는 진짜 훨씬 더 그렇죠, 천문학적일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됨으로 해서 그런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은 피해들을 입고 있거든요. 네네. 그걸 여러 가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 국가 보상이 따라가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사회 경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큰 피해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작가님께서 우리나라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아까 그 네. 백신의 그 예상 그 지도를 보고 좀 네네네.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 어떤 예상에 따르면 2023년 되면은 그래도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다 백신을 맞는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뭔가 우리나라 환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백시네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네.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들에 네. 대한 생각도 우리가 잘 챙기지 못하면 결국은 지구는 이제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극복을 해야지 우리만 잘 된다고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전 세계적으로 좀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이 국난을 극복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마스크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어쨌든 치료약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좀 얼른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더해 봅니다. 되게 재미있는 게 네. 예전에는 저도 이게 마스크 쓰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뭔가 마스크를 벗고 있으면 조금 부끄러운 듯한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뭔가 약간 옷- 헐거벗은 느낌이랄까요? 네, 뭔가 뭐 나를 들킨 것 같고 뭔가 옷을 벗은 것 같은 느낌이 네. 들 정도로 네. 결국은 이제 마스크가 거의 제 피부처럼 이렇게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이 작년 1년 동안 했던 것들이 이렇게 네.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일상화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네. 또 적응의 동물이라고 네, 또 네. 마스크도 이렇게 적응을 해버렸네요. 네. 네, 지금 이 작가님, 그다음에 최상용님, 빙고누나님, 대구랭커님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방송 봐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코로나 이후는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용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문 많이 주시면 제가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고누나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하나 받고 계속해서 내용 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종식이 언제 될까요? 종식 아니고 그냥 영원히 함께하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20, 30대 백신 접종 언제 시작하는지 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전문가들이 생각을 할 때는 코로나19의 종식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네. 신종플루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타미플루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백시네이션을 하면서 완전히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신종플루의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매년 찾아오고 있고 그리고 조금씩 변이를 일으키면서 우리의 고통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아마도 계속 매년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매년 백신을 맞고 그거에 대해서 발생한 환자에 대한 치료제 개발로 인해서 치료를 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무서운 게 사망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냥 결국은 그냥 감기 바이러스랑 비슷한 건데 감기처럼 살짝 앓다가 끝나면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이제 아직은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이게 중증으로 가고 그걸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건데 치료제가 개발되고 나면 결국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거고요. 네.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질 때가 되면 종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20, 30대 백시네이션은 이제 국가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이제 순서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11월까지는 전부 다 백시네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좀 11월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계속해서 좀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호흡기 바이러스는 이렇게 대유행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계절별로 찾아오는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플루엔자, 코로나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휴먼 메타뉴모 바이러스, 레스피레토리 신시티얼 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이 감기 바이러스처럼 진행하는 거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만 조금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진행을 하면서 좀 심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인플루엔자 백시네이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환자를 만나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보면 이렇게 종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계속 변이로 일으키면서 오는 거거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인플루엔자랑 비슷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의 변이들이 일어나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통계를 보면 이 전체 폐렴 환자 중에서 바이러스 폐렴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 정도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가장 흔한 것이 휴먼 리노바이러스라고 이 감기 바이러스, 코에 있는 감기 바이러스 가장 흔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륙별로도 거의 한 20-30%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을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호흡기의 만성 질환 중에 만성 폐성 폐질환이라고 이제 COPD라는 병이 있는데 이게 담배 때문에 폐가 망가지는 병이고, 이거는 이제 폐 기능이 감소했기 때문에 굉장히 숨이 많이 차고 그러니까 기침 가래도 심하고 이렇게 힘든 병인데, 이런 병의 급성 악화라 하면 증상이 나빠지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대부분의 만성 폐성 폐질환 환자들은 급성 악화로 사망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런 급성 악화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한 23% 정도 바이러스가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돼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만성 심장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그리고 당뇨 이런 이게 만성 질환들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네네.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로 인한 중환자실 입실이나 아니면은 사망이 증가할 수 있어서 이런 계절별 호흡기 바이러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폐 질환이 원래부터 있으신 분들이 더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좀 예후가 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실제로 병원에서 보시면 좀 어떤가요? 보통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바이러스성 폐렴으로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만성 질환이 겹친 경우에는 결국 폐렴이라는 건 항생제가 50%의 효과를 나타내고, 네. 그 다음에 자기 면역이 50%를 또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나 이제 당뇨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은 결국은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물로만 의존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일반적인 만성 질환이 없는 환자보다는 더 많은 사망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은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요하는 거고, 신종플루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사망을 하는 환자들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만성 질환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 외에 지금 계속 궁금하시는 20, 30대 건강한 성인분들은 그냥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제 조금 이런 만성 질환이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백시네이션을 시작을 한 거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 국민으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근데 만성 질환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기존에 좀 암이 있으신 분들도 예후가 좀 이렇게 많이 안 그렇죠. 좋을까요? 암도 여러 가지 기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말기 암 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하거든요. 네. 근데 항암 치료라는 것은 결국은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감기 걸릴 때 본인은 폐렴이 오고, 다른 사람들이 폐렴이 올 때 본인은 폐혈증까지 갈 수 있어서 이런 암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위험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네. 또 계속해서 설명 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런 계절성 바이러스 외에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900년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이제 특별한 바이러스들이 유행을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감시 체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2016년부터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질병관리청이 같이 해서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시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지금은 이렇게 42개의 병원이 전국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의 계절성 바이러스들이 기존하고는 다른 패턴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신종 바이러스가 유입되고 있는 게 있는지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그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뭐 어떻게 지금 이런 감시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산하에 42개 병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네. 모든 환자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 환자 중에서 네네네. 바이러스에 의해서 열이 나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검토를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입원을 했는지,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기존하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올해는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고, 그거를 매주 리포트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선 선생님들이 네. 이제 그런 리포트를 바탕으로 지금 감기 바이러스 중에서는 어떤 바이러스가 돌고 있으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라는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뭔가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계신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매년 이제 네. 아까쯤에 말씀드린 그 계절성 호흡기 바이러스들의 변화 양상들을 계속 이제 감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계절 변화 양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유입되는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있는지도 계속 감시 체계를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질병관리청과 함께 이런 네네네.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네. 네, 또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팬데믹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전 같으면은 만약에 조선시대라고 보면 조선시대에서 다른 지역, 미국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다고 해서 그게 조선시대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항공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고 우리가 네. 뭐 유럽을 간다고 해도 한 1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지구촌의 한 구석에서 이렇게 유행을 하던 감염병도 그런 항공권의 발달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동물과 네. 동물간들 그리고 철새의 이동에 따라서 바이러스도 또 전파가 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198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에는 굉장히 많은 팬데믹이 될 가능성을 가진 바이러스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바이러스 전파에서는 두 가지 요소, 철새의 이동이나 아니면 이런 항공권의 발달에 의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지난다고 해도 결국은 또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네. 우리가 2002년도에 사스가 막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돌았는데 그 네. 사이 동안 한 7년, 8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었는데 네. 그 이후에 메르스와 그 이후에 코로나19까지는 거의 5년 간격으로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유입된다고 해도 우리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신종플루와 메르스 그리고 지금 코로나까지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들이 바이러스를 대처하는데 유용한지를 알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의 변화를 이렇게 만드는 데는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네네. 들어오더라도 이제 좀 방어를 잘 하고 시스템을 네네. 잘 구축해 놓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게 사실 항공권이 발달하면서 편리해지긴 했는데 진짜 앞에서 보여주신 그래프를 보니까 팬데믹이 정말 많이 늘어났네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그게 현대 사회가 발전함에 있어서 여러 음. 가지 이득도 있겠지만 그거에 맞춘 손해도 있는 건데 네. 이런 팬데믹이 늘어나고 바이러스들이 쉽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그런 손해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되게 재미있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에 부합하는 되게 네네. 재미있는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부터 계절성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 양상들을 봤거든요. 네. 그런데 2020년에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그 다음에 마스크 사용 등을 하면서 봤더니, 병원에 입원하는 계절성 호흡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네. 같이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면 입원한 환자의 1000명당 바이러스로 인해서 입원한 환자는 18명 정도가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 반면에 네. 2020년도에는 6명으로 굉장히 줄었거든요. 거의 3분의 1 가까이 네, 네. 줄었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000명의 입원 환자에서 네. 중환자실을 입원한, 그러니까 이런 계절성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수도 0.83명에서 지금은 0.54명으로 줄었고 사망률도 0.42명에서 0.2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확실히 진짜 줄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네. 보시는 바와 같은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2020년도의 바이러스의 그래프인 거고, 네. 그 다음에 노란색과 초록색 그래프가 2018년도와 2019년도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1차 대유행이 일어나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마스크 사용과 이제 손 씻기들이 굉장히 강조되면서부터는 이렇게 2020년도 바이러스 발생률이 이렇게 줄고 있잖아요. 아, 선생님 그 전에는 그럼 이렇게 지금 있었던 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아. 파도 치듯이 올라가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쭉 일정하게 굉장히 낮은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되게 재미있는 데이터가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1차 딱 유행이 일어나고 인플루엔자 A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고 한 3, 4월, 4, 5월 정도까지는 이제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유행이 딱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달 유행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네. 네, 어머. 지금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감염이 굉장히 미미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어서 결국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손 씻기가 굉장히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 전파에 있어서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효과가 있다라고 명백히 말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재미있는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네. 보면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거거든요. 아, 네네. 이렇게 좀 연한 색깔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고 빨간색 그래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강화된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애들한테 발생하는 리노바이러스에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네. 우리가 2단계가 되면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학생들이 전부 다 온라인 수업으로 교체가 되고, 뭐 3분의 1의 학생들만 이렇게 등교를 하고 이랬었고, 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어린이집을 문을 열고 뭐 이랬었잖아요. 네네. 그거면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 있는 리노바이러스의 변화가 이렇게 변화가 어머.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단계 때는 거의 없다가 네. 이제 어린이집이 개방이 되고 학생들이 등교를 많이 하면서 갑자기 또 왕창 증가하게 되고, 또 2단계로 강화되면 줄어들었다가 확실히 네. 이렇게 다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아. 거로 인해서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리노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 0세부터 12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아이들한테 감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아이의 감염이 어른의 감염으로 집 안에서 전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할아버지 65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가 전염이 될 수가 있고, 그 65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동반 질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는 계속 학교를 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데이터는 굉장히 좋게 학교를 닫고 온라인 네. 수업으로 바꾸고 또 어린이집을 닫고 그러면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고, 어린아이들의 바이러스가 줄어들면 그게 어른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도 줄어들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동반 질환으로 해서 사망하는 사망률도 줄어들게 되고, 네. 사회 경제적으로도 비용을 이렇게 아낄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과연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데이터가 너무 명백히 좀 유의미하게 나오니까 네, 또 그런 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0세에서 18세까지 보게 됐을 때는 네. 1000명당 한 5명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때는 5명 정도 발생을 했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로 상향이 우와. 되면서 1명으로 딱 줄어들고 네. 있거든요. 그게 0세에서 12세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6명, 7명 정도 발생을 한 반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2명까지 확 줄어들고 있어서 아이고. 결국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사회에서 코로나19가 끝난 사회에서 우리는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계속 유입되는 감염병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좀 댓글에 주신 말씀처럼 이게 좀 비대면으로 네네. 가는 방향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오늘의 주제고 굉장히 짧게 끝났지만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신종플루를 겪으면서 신종플루가 유행할 당시에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했었고 그리고 마스크 사용도 했었고 손 씻기도 되게 강조했었고 똑같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돌이켜서 2009년도를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그때 그랬었나 싶을 만큼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메르스 때도 저런 것들이 되게 강조가 됐고 그때 당시에는 했지만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를 계속 반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지난 이 시점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 다시 우리는 예전처럼 돌아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감염병들이 반복적으로 올 거기 때문에 네.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결국은 후자 쪽, 그러니까 사회적 시스템을 다시 한번 바꾸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네. 계속 우리가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게 되고 매번 감염병이 생길 때마다 고통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경제 포럼에서 얘기가 됐던 내용들인데요. 네. 결국은 지금은 이제 AI 시대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댓글에서 나온 것처럼 네. 결국은 사회 구조는 재택근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학생들의 교육도 결국은 온라인 수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의료도 원격 진료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 변화를 하면서 네. 또 얻는 이득도 있겠지만 또 잃은 여러 가지 손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네네. 그 손해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줄여야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런 바이러스들과 공생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게 사실 이익이 있으면 또 손해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뭐 비대면, 뭐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늘려야 이런 바이러스의 전파 측면에서는 또 도움이 되겠지만 그에 따른 또 손해도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정말 여러 전문가 분들이 네네. 잘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가 되면서 어린이집이 문이 닫고 그다음에 네. 학생들이 전부 다 온라인 수업으로 갑자기 딱 바뀌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보육의 문제가 생겼고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이제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결국은 사회 구성원들이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해도 학력 격차가 발생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네. 어린이집이 닫는다고 해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보육을 책임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해야 결국은 예전의 같은 방법들로 답습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고 네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게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정말 많네요. 네네. 사실 이게 그 엄마, 아빠, 워킹맘, 워킹데디들이 참 힘들다고 해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보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게 뭐 사실 학교를 보내면 당연히 위험한데 또 안 보내자니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네네. 문제들이 참 많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애가 이제 작년에 2020년도에 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어요. 아, 이때 딱 입학을 하셨구나. 얘는 이제 유치원을 네. 겪으면서 아 이제 초등학교 가면 나도 이제 형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네. 이런 부푼 꿈을 안고 있다가 이제 아이고. 코로나가 딱 겹치면서 완전히 딱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대부분의 애들이 초등학교 때 사회 생활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기는 이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롤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네네. 지금은 이제 2학년이 됐지만 이제 다른 친구들을 사귀는 관계에서 조금 이렇게 관계 맺음이 미숙하게 되고 이런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제 학교가 자꾸 이렇게 문을 닫으면서 네. 저도 굉장히 시름이 깊어지더라고요. 이 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온라인 수업인 집중을 잘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경험을 하면서 네. 그럼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애들의 흥미도 끌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 뭐 교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들, 사회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 맺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 이런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생겼는데 네. 그런 고민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조금 확대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또 교수님께서 직접 또 학부모이시다 보니까 네네. 그런 고민을 더 뼈저리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진짜 네네. 이게 사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게 어른들도 힘들잖아요. 네, 직접 맞습니다. 마주보고 네네. 회의하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이렇게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어린 네.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부분에서도 케어를 해줘야 되고 또 사회생활도 길러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댓글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교수님? 네네. 아까 그 야간 비행님께서 조금만 피디님 올려주시면 아까 댓글 주신 게 있는데 네, 개인주의 문화나 재택근무 등이 더욱 굳어질 것 같다 이런 댓글도 좀 주셨고요. 백신을 계속 맞는다고 해도 변이가 아무래도 계속되기 때문에 좀 치료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바이러스의 시대가 될 것 같다. 네네. 이런 댓글 주셨는데 동의하시죠, 교수님? 네, 지금은 이제 바이러스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네. 앞으로 조금 더 간격이 더 짧아질 가능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와 어떻게 공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아까 지금 그 댓글에서도 봤지만 결국은 사회 시스템도 재택근무 쪽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신문이나 이렇게 언론을 보면 재택근무를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계속 고용할 필요가 있겠나? 라는 의문점들이 자꾸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재택근무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해직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사회 현상들이 아이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이렇게 출근을 한 거와 비슷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들이 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우리가 꼭 출근을 해서 해야 되는 단순 노동 같은 경우는 기계가 대체를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재택근무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창의력이 강조되는 그런 일들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널리 유포가 되고 그래야 이 사회 시스템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문제는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여기 다른 댓글에서도 보였지만 소외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는 네. 공공의료도 되게 강화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열악하신 분들도 다 이렇게 챙겨주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한 회의에서 가서 봤더니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돌봐주는 네. 그런 것들도 이런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랑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있다라고 그런 또 얘기가 되고 있고 네네네.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조금 소외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대부분의 공공병원들에서 이제 환자들을 다 수용을 하고 치료를 네네. 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공공병원을 원래 이용을 했던 경제적인 소외계층, 그러니까 약간 경제적으로 좀 열악하셨던 분들이 갈 병원들이 별로 없는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회 안정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결국은 지금은 정말 4차 산업혁명인 것처럼 아예 사회 시스템 자체를 전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고민들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게 고용의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또 네네네. 정말 의료 쪽에서도 좀 소외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네네. 정말 그런 다각적인 진짜 고민이 필요하네요. 야간 비행님께서도 전문가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아, 변화를 인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네네. 댓글을 주셨습니다. 아, 고촌 날다람쥐님께서는 뭔가 슬프다. 이런 댓글을 주시기도 네, 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저도 네. 약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제 코로나19의 세상이 되고 그러면 아까쯤에 이제 다른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지적한 것처럼 결국은 개인적인 시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그러다 보면 조금 사회가 폭폭해질 수도 있고 음. 그런 것들이 좀 슬픈 느낌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떨 때는 진짜 막 무기력해지기도 해요, 저도. 네네네.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조금 받아볼게요, 교수님. 네네. 계절성 바이러스란 감기와 독감만을 말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쯤에 말씀을 드렸던 네네. 이런 바이러스들, 이런 7가지 바이러스들이 계절성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이게 감기의 형태든 독감의 형태든 이런 똑같은 비슷한 형태들로 나타나는데 이제 검사에 의해서 어떤 바이러스인지가 감별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매년 찾아오거든요. 매년 찾아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증가하는지를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수영장 위험한지 답변을 해주시자면. 실질적으로는 수영장은 굉장히 위험한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수영장에서 뭐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이 기침을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는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뭐 목욕탕이든 수영장이든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환경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지금은 코로나 환자들이 거의 뭐 2,000명 가까이씩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공간들을 회피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간 비행님께서 왜 도대체 최근 들어서 전염병 확산이 잦아진 건가요? 아까 좀 말씀을 좀 해주셨던 네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네. 전 지구가 일일 생활권이 됐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 거죠. 이제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서울에서 4단계가 돼서 술을 못 먹게 되니까 대구에 가서 술을 먹는 거예요. 지방으로 간다. 네. 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KTX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젊었을 때만, 그러니까 20대 때만 해도 네. 그때는 KTX가 없었기 때문에 부산만 가려고 해도 막 6시간씩 기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럴 때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인데. 안 가고 말지 이렇게 네. 되는데. 지금은 KTX가 있고 2시간 만에 부산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서울이 안 되면 부산 가서 술 먹지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일일 생활권이 되다 보니까 감염병의 전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이렇게 해서 질문까지 다 받아봤습니다. 오늘 진짜 세상 밖으로 포스트 코비드라는 주제로 과연 코로나가 끝난 뒤에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좀 고민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네.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강연해 보셨는데 좀 소감을 좀 여쭤볼게요. 굉장히 떨려서 제가 잘 발표를 했는지는 잘 아닙니다. 모르겠는데 네. 마지막이 네. 이 슬라이드거든요. 네. 이제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시 예전으로 사회가 돌아간다면 결국은 우리가 뭐 길게는 5년마다 짧게는 뭐 2, 3년마다 이런 똑같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여러 소외계층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코비드 대유행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더 발전한 사회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시스템을 변경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진짜 고민을 남겨주시면서 강연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교수님의 정말 인상 깊은 네. 저희가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1시간 동안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강의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들어와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